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선입니다. 오늘 시그널에서 만난 고수 편에는 옆에 계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사장의 촉이라는 베스트셀러 아마도 이기왕 교수님 모셨어요. 숭실대학교에서 강의해 주시고 있는 교수님이시고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환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박 대표님이 진행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림 하면 알잖아요.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 그 하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림에 하신 교수님이세요. 몇 년 하림에서 근무하신 거죠? 제가 그 16년 정도 근무한 것 같아요. 16년. 예, 16년. 처음에 들어가실 때 책에서도 받고 뭐 강의로도 들었었는데 하림이 엄청나게 매출이 많지 않았던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매출에서 끌어올리신 건지. 그 당시에 1,000억 이하의 매출을 하고 있었고 주로 B2B 영업을 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페리카나랄지 이런 프랜차이즈의 닭고기를 납품하고 가락시장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이런 주로 B2B 생산 인프라만 갖춘 B2B 회사였죠.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지방에 있는 작은 교육 중소기업이었죠. 예. 그게 이제 16년 정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매출까지? 제가 조인을 해서 16년 동안 매출이 2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다만 닭고기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성공적인 M&A랄지 또는 다른 사업 확장을 하면서 늘어났습니다만은 닭고기만 보더라도 아마 15배 이상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성장을 그렇죠. 거뒀고 예.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우리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 사장의 촉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우선 가장 확 느끼는 게 사장의 어떤 남다른 열정과 열의 그리고 그 어떤 열정을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어쨌든 사장의 촉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사장의 어떤 덕목들이나 가장 필요한 어떤 점들을 좀 물론 이 책을 읽어보면 나와 있긴 한데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교수님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많이 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장이라는 자리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약간의 DNA가 틀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장이라는 DNA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젊을 때나 어느 시기인가는 모르겠지만 사장이라는 직업은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DNA가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중소기업을 이제 한 60개, 70개를 컨설팅을 하다 보니 사장이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장은 CEO다운 동물적인 감각이 있더라. 그거를 제가 표현할 때 이게 촉이구나. 촉. 사업을 보는 촉, 그다음 장사의 어떤 촉 이런 것들이죠. 다만 이제 그 처음에 사장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창업을 해서 잘 올라오는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장의 촉으로만 이제 한계가 오더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장의 촉과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경영이랄지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중소기업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할 때 거기서 항상 제한이 한계가 오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가 보니까 어떤 촉이나 DNA적인 어떤 그런 부분 표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장이 되려면 필요한데 그렇죠.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지만 그렇죠. 그 이상의 발전과 더 혁신 이런 것들 성장을 위해서는 이거는 그 사장 혼자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책에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하림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림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오너가 동물적인 감각과 이해지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많은 걸 잘했지만 이 조직 내의 역량, 사람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걸 제가 책에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학습 조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림을 그만두고 있으면서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아바타란 영화였어요. 아바타. 그거에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다른 나가 이제 있는 거죠. 똑같은 나가 또 있잖아요. 이게 조직에도 초창기는 사장님으로 올라옵니다. 뭐 3분 능선, 5분 능선까지 올라오는데 그 다음은 이 벅찬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나 같은 또 다른 나를 몇 명 만들어 놓는다면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림에 근무할 때 하림의 오너가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아바타라는 개념이 없고 내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시스템도 중요한데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더라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의 용량이 작으면 물을 부어봐야 넘칠 뿐이에요. 그 물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영양을 키우는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과연 중소기업이 맞아? 또는 시골에 있는 회사가 이런 걸 왜 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집중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학습 조직이에요. 공부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중소기업을 가면 많은 기업들이 교수님 저희도 학습 조직을 하고 있어요. 독서 경연도 하고 있어요. 라고 많이 자랑을 해요. 제가 이제 물어보죠. 효과가 있던가요? 그러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있죠. 왜 우리가 직원들한테 책을 1년에 20권 나눠주고 정말 독서실 만들어 책도 꽂아주고 했는데 직원들 역량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독서실에서 12시까지 앉아있는 학생이 꼭 우등생이냐. 그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조직에서도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책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멘토죠, 멘토. 그 조직에서 사장을 포함해서 아주 일을 잘하는 유능한 멘토들이 아랫사람을 가르쳐서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바타를 키우는 거예요. 사장님 같은 임원, 그다음에 임원 같은 부장, 부장 같은 과장. 이게 이제 조직에 퍼뜨려지면 조직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되더라. 그걸 할 수 있는 툴이 학습 조직이고 독서 경영이고 토론이고, 그다음 내가 이제 하림에서 썼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TFT라는 방법을 썼어요. 타스크포스. 그 방법을 쓰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잭 웰치라는 분이 굉장히 세계 유능한 그런 경영자로 추앙받던 때예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3권, 4권을 냈어요. GEA라는 방식이랄지 이런 거. 근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GE의 잭 웰치가 타운 미팅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 타운 미팅.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 있구나. 그럼 조직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지식이 다 공유가 되고 좋은 방법이네. 우리도 하자. 근데 그때는 타운 미팅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 때예요. 타스크포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너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타스크포스에는 유능한 멘토와 이 사람이 가르쳐야 될 유능한 멘티들이 섞여 있죠. 그 사람들이 뭐 4시간으로 토론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잘 써먹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밤을 새워서 토론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니까 전체 조직이 이 레벨업이 되더라.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1년을 했냐, 2년을 했냐 이게 아니고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교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화두가 있어요. 맞죠? 우리 오너들이 교육을 6개월을 해야 되나요? 1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육은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된다. 알아들으면 한 달이면 끝나고 알아듣지 못하면 10년을 해야 된다. 대부분 교육하면 6개월, 1년 코 생각하거든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는 교육이다. 커다란 그 인식의 차이예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재정적인 문제랄지 시간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깐 맛만 보고 교육이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제가 교육을 생각해 보니까 교육이 콩나물 시루하고 똑같더라. 교육은 콩나물 콩을 넣어놓으면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 안에 구멍이 뚫려 있죠.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물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은 크고 있거든요. 교육이 똑같더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고 크는 게 안 보이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2번 한다고 절대 효과가 안 난다는 거짓말이다. 그거는 교육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아바타 말씀하신 것도 참 인상적인데 그 아바타를 만들려고도 만들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사장의 촉 아닐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조직을 전부 다를 상향 평준화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그룹이나 이런 시스템화되고 교육 자금이 재원이 많은 회사는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하루만 사람을 빼도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하림 예를 든다면 조직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력서를 보든 아니면 관찰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델싹을 잡아내는 거죠. 델싹. 그걸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두고두고 피곤해지고 피곤하고 시간과 경비가 낭비가 됩니다. 뭐 이력서를 보는 것보다는 일하는 방법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관찰하는 거죠. 성실, 역량, 의욕, 의지 이런 걸 다 평가해서 뽑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직 관리를 하고 조직을 시프트 시킬 때 가장 어려운 게 그 회사가 창업할 때부터 있었던 부장급 이상 나이는 한 50대 이상 정말 바꾸기가 힘이 들어요.
이미 굳어져서 예, 절대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을 하자. 그러면 신입사원은 역량도 있지만 문화를 모르니까. 저 했던 경우는 뭐냐면 대리부터 차장까지 아까 그 방법을 보고 이력서도 보고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전공도 보고 직능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6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처음에는 차세대 리드라고 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팀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훌륭한 학벌이 있거나 똑똑하진 않는데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한 달에 2번씩 퇴근하고 별도로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해서 자부심을 넣어줬죠.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차세대 중역을 만들었어요. 청년 중역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급은 대리 과장 차장인데 차세대 중역회의를 하니까 먼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죠.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한 책임감이 들어가고 회의를 올 때 마치 중역처럼 자기가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책임감 갖고 이야기하고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 36명을 잘 키워서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직원을 붙여주는 거죠. 이제 이쪽에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고 큰 실수만 하고 그냥 무난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노베이션이랄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기는 무리예요. 요 팀들이 커오니까 이제 회사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물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또 위에서도 자극도 받아서 또 바뀔 사람 좀 바뀌고 그것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부분 회의를 하면 임원들이 발표하고 직원들은 듣는 거잖아요. 바꿨죠. 그래서 임원들이 앉아 계시고 우리 이제 그 젊은 애들이 아젠다를 주는 겁니다. 우리 원가가 왜 이렇게 높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발표해봐. 그럼 얘가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이게 발표를 30분 하려면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지가 책을 찾아보고 PPT를 만들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틀린 내용도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냥 나태하게 전혀 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없는 임원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밑에서도 이렇게 하는 박 대리가 저런 걸 다 이야기해? 이거 봐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 그 PPT를 보고 오, 잘 만들었네.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기 턴이 돌아오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문화가 생기더라는 얘기. 그런 게 조직 문화가 돼야 된다. 용광로 전략. 예, 이것도 한번 어떤 걸 말씀해 주신 건지. 용광로 전략은 중소기업을 가면 대부분 다 걱정하는 게 제가 20년 전에 컨설팅을 가면 다 마케팅, 브랜드, 영업을 걱정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최근에 그 중소기업 가서 컨설팅을 하면 거의 80%, 90%가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좀 구해주세요. 사람 좀 구해주세요. 또 대학 강의를 나가면 대학생들은 또 직장 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기업과 구직자와 구인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사람이 온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 오너는 우리 기업의 서울대 출신이나 카이스트 출신이나 연고대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돼요. 그게 뭐 인성이나 인물이나 성격이나 성적이나 학벌이나 다 포함해서 우리 회사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뽑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적합한 인재를.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창업할 때 같이 고생한 사람들 있죠. 얼마나 고마워요. 회사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역량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회사에서 교육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근데 사장 잘못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적합한 사람이 들어와요. 신입사원이. 그죠? 의욕이 막 넘쳐.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리크루팅을 잘했어. 근데 들어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냉소적이야. 너 이런 회사 왜 들어왔냐? 우리 봉급 짠 거 알아? 뭐 이렇게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기가 확 죽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기업들이 중소가 중견 크고 중견이 대기업 갈 때 내부 인력으로는 한계가 오죠. 그러면 그거를 역량을 강화하게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것.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키는 거니까.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역량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컨설팅은 한 6개월 일을 하다 아니면 계약 끝나면 되는 거거든. 그거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킨다. 그래서 기업, 중소기업 운영할 때 우리가 옛날에 마마, 천연두죠? 마마와 호환보다 요즘에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고정비다. 줄일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고정비를 어떻게 변동비화 시킬 것이냐. 이게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을 키우는 전략을 메이킹 전략이라고 그래요.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 스카웃이라고 그러는데 바잉 전략이라고 그래요. 키우거나 사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컨설팅이 들어가요. 근데 조직에서 컨설팅을 뱉어내. 사장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잘하냐? 그러면 걔들이 왜 왔어요? 돈만 낭비해요.
그 사장이 그 말을 믿고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다는 얘기죠. 사장의 컨설팅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네. 사장이 판단을 해야 돼요. 조직은 천성적으로 네거티브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뭐라 알아. 그 돈 있으면 놔주지 그래요. 실패합니다. 컨설팅이. 그러니까 컨설팅을 가면 일방적으로 듣는 회사는 안 돼요. 컨설팅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질문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질문이 좋은 컨설팅을 만들더라. 네. 두 번째는 외부에서 날라와요.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하는 조직은 99%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 출신이다. 네. 정말 뭐 임원 출신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조직에 와서 적응하는 율이 통계는 제가 안 내봤지만 대부분 와서 회사만 말아먹고 나가요. 1년 만에 회사 다 말아먹다가. 왜? 대그룹의 운영 방식이나 맨파워나 중소기업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대기업 쪽으로 하려니 안 되는 거죠. 용광로 문화라는 것은 신입이 들어오든 중견 기존 사원이 있든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든 한 용광로에 들어가서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철판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 문화예요.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해보니까 용광로 문화는 하림의 문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하림은 이래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내가 근무하던 대급은 이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냥 그거를 잘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실망하거나 무능하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 역할 용광로 그 문화를 만들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장이 주도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 같은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열정과 패기를 지식을 넣어주고 회사의 문화에 물들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 했고 이게 아랫바닥이죠. 위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집사노릇을 제가 했어요. 책상도 제가 어떤 책상을 좋아하세요? 나무 책상이 드릴까요? 예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보따리를 풀어놓게. 제 경험으로 한 30%는 적응을 해요. 아, 여기는 내가 근무된 회사 문화가 틀리는구나. 그 다음에 애들 수준이 이만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야, 이게 무슨 회사야? 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한 방향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한 방향 정렬. 아, 바퀴가 4개인데 하나 이쪽 굴렸으면 잘 안 나가잖아요. 똑같은 방향. 그러려면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멜팅폿이라고 했고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아,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비빔밥 문화구나. 메이킹도 있고. 쉽네요, 비빔밥.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물도 있고 밥도 있고 고추장도 참기름 있어. 이게 섞어져야 맛이 나잖아요. 하나하나 있을 때는 참기름은 무슨 맛이 나겠어요. 섞어지니까 훌륭한 맛이 나더라.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멤버와 오너와 외부에서 오거나 컨설팅 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골고루 섞여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능력이 있다부터 판단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않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갖다 놓고 잘해보셔. 100% 실패입니다. 그거는. 그 차원에서 이제 멜팅폿과 비빔밥 문화가 중요하다. 그런 더 중요한 지금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모셔오든 어떻게 하든 이게 잘 된다 이 말씀. 근데 의외로 중소기업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기도 전에 네. 사람만 뽑아요.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네. 그분들이 캐리어가 좋으니까 네. 오너의 기대치는 150%, 200%예요. 너무 의존적으로만도 되고. 그렇죠. 이분은 실제 그런 역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이 문화에 뿌리를 못 내리면 서로 이제 물과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 사장도 실망하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그러한 훌륭한 역량이나 탤런트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오셔야 되는데 그릇은 컵 같은 그릇을 놓고 물은 양동이 물 갖고 오면 부어봐야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참 안타깝더라.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손자병법 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네요. 지피지기여야지도 뭐 다 백전백승하고 하는데. 그래서 경영에 대한 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컬처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컬처, 문화입니다. 예. 그리고 책에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경영 마인드, 이 사장이 갖춰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당신 회사 비전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탄탄한 뭔가 철학적 기반이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많이 보시는 거죠. 이게 소위 상투적으로 우리가 뭐 중견기업만 넘어가면 비전을 만들고 미션 만들고 뭐 이래요. 필요하지 물론.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비전이냐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종교를 아직은 못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했던 하림은 크리스찬 회사예요. 그래서 사내에 그 기도실도 그러는데 제가 물어보죠. 지금은 주 50시간이기 때문에 칼퇴근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밥 먹고 티타임 회의에도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주말 나오는 것은 금기였죠.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만약에 당신 직원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좀 하자고 하면
하면 사장님 알겠습니다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직원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명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명도 없대요. 그다음에 사장도 안 시켜. OT를 따블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물어보죠. 그러면 그 주말에 좀 쉬어야 될 텐데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책을 들고 10시에 교회를 가요. 기도를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와요. 그 물어보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돈을 줘야 돼. 또 OT를 주나요? 안 주죠. 오히려 돈을 내게. 오히려 돈을 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너 오늘 5만 원 내고 근무해. 이사 미쳤다 그럴 거야 아마. 그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사탕발림일 수도 있지만 그 비전을 그 교인들이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교회를 가고 그 신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회사에 그런 비전이 있냐 이거죠. 비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대그룹이나 이런 큰 그룹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나에 맞는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닭고기사니까 비전이 별거 없었어요. 야, 우리가 1등 닭고기사 한번 돼보자. 이게 비전이었어요. 맞아. 우리가 지금 3등인데 1등 한번 해볼까?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브랜드를 키우고 매출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1등을 하기 위해서 큰 비전이 있어. 그 밑에 미션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들도 나오고. 그렇죠. 미션이 나오고 거기에 오브젝티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똑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방향 정렬.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1등 닭고기가 목표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 일에 대한 명분과 사명감이. 미션이 사명이니까. 제가 근무할 때 뭐 하림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하림의 급여를 6개월씩 못 주고 어려울 때도 끊임없이 오너가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허황된 비전이 아니었어요. 손에 잡힐 때 한 비전이면서 이야기 들어보니 가능한 비전이에요. 잡힐 때 말 때 한 비전. 그러니까 뭔 조직이 급여를 밀리고 닭값이 폭락해서 회사가 어려울 때도 일방향으로 가더라. 오너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 조직원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느냐? 공유하고 같이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이 없다면 뭐 결국 발전도 없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요즘 좀 약간의 제가 느낄 때 뭐 회사 전체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이런 비전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엑시트 그거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요즘 너무 그런 쪽이 맞습니다. 여기는 아예 비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엑시트가 뭐 비전도 아니고 직원들이 몰릴 수도 없고 같이 힘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경우가 많죠. 좀비 기업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뭐 국책사 받아서 정부 자금으로 한다랄지 연구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부터 엑시트 목적이다라는 기업도 있죠. 아니면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정부 자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쓰면 그냥 혼자고 나가고. 자,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을 그러면 야, 니들 나쁜 기업이 할 것이냐. 요 사람들에 대한 확률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죠? 뭐 100개가 창업했으면 그 5개가 성공한다랄지. 그럼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엑시트를 목적으로 만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보트 회사 그 친구도 사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너가 그 생각을 바라고 있으니까 조직원들이 오래 있지 않는 거죠. 들어왔다 6개월 만에 이 사람, 우리 오너는 이렇게 손대로 가겠구나. 통제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사람이 작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은연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그러면 과연 다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직력의 결속력을 높이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스탁옵션이에요. 스탁옵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공한 쿠팡이나 여러 가지 다 그게 공동 창업이잖아요.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고 다 주식을 주고 같은 배를 타고 갔지. 내가 100% 가지고 야 너는 따라와. 이거는 스타트업 잘 안 먹혀요. 진심을 다해서 믿고 그렇죠. 같은 같이 가자. 그런 동지의식이 있으면 엑시트도 같이 엑시트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조금은 줄일 수가 있을지 않겠느냐. 그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혜택이나 법적으로 장치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손절을 안 하게 만들 것이냐. 이건 아마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우리 직원들은 왜 다닐까? 이 분이 145페이지 나오는데 이런 조사 결과도 이렇게 책에 써놓으셨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와 직원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 너무 달랐다. 많이 다르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제 특히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 우리 회사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전공을 살려서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가치관을 실현하고 뭐 이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제가 한 3,000명 이상의 면접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럼 급여를 좀 덜 주거나 안 줘도 다니겠네요. 다
다 예 그래요. 그럴 때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하림이라는 회사를 입사했을 때는 아주 지방의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이직률이 60%가 넘었어요. 그래서 왜 그만둘까를 고민을 했죠. 그때 내 부장이었는데 부장님 우리 급여가 낮지 않습니까? 이 급여 받고 누가 다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 이제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만두는 사람들 면담을 해봤어요. 이게 퇴사자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해봤더니 꼭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만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대기업들도. 급여 때문에 거의 많을 것 같죠? 80% 그렇죠. 70%.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아니고 가장 대부분의 원인이 사람이 싫어서 그만둬요. 사람이 싫어. 사람이 그 윗사람이 싫거나 사장이 싫거나 옆에 사람이 싫거나 아랫 사람이 싫어. 회사에 하기가 싫어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날엔 그래도 참고 근무했단 말이에요. 가장이고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같이 근무하고 으쌰으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면 사람이 싫다는 것은 윗사람이 좋아서 싫다기보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챙겨주는 문화가 있냐. 우리가 직장을 일터라고 그러잖아요. 일터. 꼭 일터마냐? 그럼 꼭 워킹 플레이스냐? 끈터일 수도 있다. 끊어주는. 끊어주는.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알아주고 따뜻거려주고 이런 조직 문화 과연 있느냐. 마지막은 꿈터예요. 이게 일터가 있고 끈터가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선배한테 일 배우고 사장님을 존경하고 이게 끈터잖아요. 네트워킹 시켜주고 그 다음에 꿈터는 내 꿈을 실현시켜줘. 내가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진급도 하고 봉급도 오르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회사의 비전과 가치가 이게 꿈이잖아요. 드림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게 일터와 끈터와 꿈터가 퍼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완화될 것이다. 꼭 급여만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의 추세가 뭐냐면 근무 지역이에요. 가까워야 그렇죠. 그래서 뭐 인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기 교통이 어려운데 거기 사람 리크루팅이 안 돼요. 근데 가산 디지털 되냐 강남으로 오면요 리크루팅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건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돈, 그런데 이제 근무 여건, 그 다음에 플러스 복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요소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급여만 주면 떼큐죠. 보너스 더 주고. 요즘에는 근무 환경이 바뀌었다.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갔냐면 요즘에는 다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문화를 섞을 것이냐 부분들이죠. 그 사람의 그 역량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그분도 와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우려져야 이직률이 떨어지더라. 이게 꼭 급여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 168페이지 이 얘기도 저도 너무 공감하는 걸 써놓으셨는데 양이 리더인 사자 30마리 그리고 사자가 리더인 양 30마리 과연 누가 이겼을까? 보통 사자가 많은 쪽이 이기겠지 하지만 이제 사자가 리더로 있는 양 30마리가 당연히 이긴다 이런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놓으신 챕터 5에서 이제 훌륭한 리더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리더하고 매니저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매니저라는 것은 관리 감독한다는 약간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매니저 하면 관리 감독하는 개념. 리더는 약간 틀려요. 내가 이제 근무했던 하림의 그 이제 오너가 이제 우리가 항상 임원회의 할 때마다 훌륭한 리더가 뭐냐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내 일만 잘하는 거 훌륭한 리더가 아니다. 나 같은 리더를 많이 양성하는 것. 이게 훌륭한 리더고 두 번째는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디테일에. 그래서 그게 리더라는 생각한 거고 아까 양하고 사자 이야기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잖아요. 리더 하나가 굉장히 그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리더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부장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리더의 역량이나 리더의 생각에 따라서 그 조직이 죽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리더를 키우는 거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드바이저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리더가 회사에 있어야 회사 조직 문화가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아바타가 회사에 몇 명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해지는 그걸 못 만드는 것이 이제 사장의 책임이다라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잘 되고 그 책임감을 못 느끼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월급을 누가 주는가. 그거 재밌는 이야기죠. 그 굉장히 좋은 화두인데 제가 1년이면 강의를 한 100여 번 다니니까 어디를 가도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이 줍니다라고 하고 대답하는 그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거의 80%는 사장님이 줍니다. 그래요. 사장님이 줍니다. 한 15% 20%는 뭐냐면 경리부 박주임이 줘요. 그렇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고객이 급여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조직은 사장 눈치를 봐야 될까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고객 눈치를 봐야죠. 이게 어떤 조직이냐면 고객 중심의 조직이에요.
마케팅 오리엔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 마케팅이라는 건 화두가 고객이니까. 이 마케팅 오리엔트 조직의 특징은 모든 시선이나 그 철학이 고객에 가 있다.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직종을 막론하고 마케팅 오리엔트로 안 가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켓에다가 ing가 붙었잖아요. 시장은 움직이는 거거든 항상. 그런데 그 시장을 움직이는 게 고객이에요. 그럼 고객과 시장은 움직이는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은 10년 전 똑같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장과 고객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마케팅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에 대한 그 고객 오리엔트 조직이 돼야 생산이나 회계나 세무가 모든 게 고객 중심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회사가 살아남더라. 그렇게 고객 주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고객들이 충성 고객이 돼서 알아서 그 회사의 물건을 막 홍보하고 팔아주는 그렇죠. 예, 더 선순환이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이제 브랜드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제 소위 CRM이라고 그래요.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네, 예.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기는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고객에 대한 브랜드나 사업 모델이나 우리 제품의 서비스나 제품에서 열광하는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스터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팬이 있어요.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카스터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열광할 수 있는 팬이 필요하다. 그 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죽을 때까지 고객 평생 가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고객한테 어떤 부가가치를 낼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화두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모든 게 마케팅 전략에 돌아간다는 거죠. 벤 사장, 든 사장, 난 사장 이 사장의 구분을 좀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도덕책에 나오죠. 된 사람들처럼. 자, 우리 직원들한테 조직에 가서 누가 유능한 사장이냐. 자, 우리 직원들이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저는 컨설팅 하면 직원들 다 면담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에지지라고 그러는데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투비가 나오잖아요. 진단을 하고 쭉 하면은 내부에서 임원이나 사장님이 진단할 때고 틀려요. 이걸 바깥 사람이 해주니까. 그럼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뭐 경우에 따른 불만도 나오고.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그걸 유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우리 사장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6시 반 되면 퇴근을 해요. 점심을 잘 줘요. 우리 사장님은 혼내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좋은 회사라는 개념이 다 이유가 있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혼인데 6시 반 되면 땡퇴근이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너무 좋아한대요. 좋은 회사라고. 이 좋은 회사라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책에 쓴 이유는 뭐냐면 자 그러면 좋은 사장이 필요한 것인지 사람이 좋아. 근데 급여가 밀려. 급여가 작아. 복지도 안 해줘. 사장만 좋아. 이게 좋은 사장인지. 무능한 거죠. 그렇죠. 무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다고 표현하지만 반대 그 숨어있는 뜻은 나는 무능하다예요. 두 번째는 똑똑한 사장이에요. 유능은 약간 틀려요. 똑똑한 사장은 나만 똑똑해. 그 직원도 맨날 무능하다고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러는데 그 사장이 실제 있어요. 똑똑한 사장이냐 난 사람이냐 이게 난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면서 똑똑한 사람은 유능한 사장이다. 왜 그러냐. 사업을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많이 베풀고 급여 안 밀리고 보너스 많이 주고 직원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게 유능한 사장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편차가 회사끼리 나지 않을까요? 정말 진정한 유능함을 유능함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집단의 회사가 또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서 대충 하는 걸 하는 회사들은 또 계속 격차가 계속 날 것이고 벌어지죠. 그 사장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야 할 때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흐뭇할 때가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다. 그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비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 혼자 비전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조직을 공유해야 된다. 제가 이제 현장 일을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C예요. 두 가지 C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기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컨센서스예요. 공유, 공감하는 거. 대화와 공유,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컨센서스를 할 것이냐? 대화하는 방법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가르친다는 게 티칭이잖아요. 티칭은 참 모의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때는 40명, 50명 학생이니까 50명을 앉혀놓고 티칭이죠. 티처니까. 이 사람들을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 이 사람들 그릇이 다 틀려. 나는 서울대 갈 친구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여기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 나는 가르쳤다 생각하고 학생들은 배웠다 생각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티칭이에요. 그래서 모아놓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방법을 좀 이제 개선한 게 코칭이잖아요. 우리 박 대표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고 뒤에서 팔 잡아주고 스윙을 하겠다든지 수영도 같이 들어가 이게 코칭이잖아요. 1대1 교육이죠. 근데 더 이제 발전한 게 퍼실리데이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역량이 있고 역량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퍼실리데이터나 이 코치들을 조직에서 잘 키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를 잘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감화를 시켜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컨센서스예요. 제가 중소기업 가서 물어봐요. 아, 사장님 올해 목표가 얼마입니까? 500억이래요. 아 그래요? 저 여직원이나 또 물어보시고. 물어보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아니 잘 모르는 게 전혀 몰라. 자기 회사가 작년에 얼마 했으며 금년에 500억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라. 사장하고 임원만 하고 있어. 합의가 다 안 되니까. 어그리먼트가 안 된 거죠. 공유가 안 되고. 그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한다? 반복하고 끄집어내주고 가르치고 대화하고 해서 아 우리 회사가 금년에 500억이야. 근데 이런 신제품으로 100억을 가겠대. 근데 영업에서 고생해. 나는 회계인데 나는 마케팅인데 뭘 도와주지? 라고 같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지극정성을 안 하면 또 집안에서 자녀 교육도 못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내가 표현할 때는 디테일이다. 아주 섬세해야 된다. 섬세하게. 섬세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섬세해야 되고, 그죠? 면담도 섬세해야 되고, 그냥 30분 때웠다가 아니라 정말 섬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가 되더라. 중요한 이야기죠. CNC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르네상스에서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기에 그때 과도기적 미술 양식, 매너리즘 이 부분 조직이 가장 무서운 적이 매너리즘이다. 금방 표현한 대로 이제 미술로 설명을 했지만 새로운 미술 풍조가 나온 피카소가 처음 그렸을 때 그림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과도기가 있는데 조직이 똑같은 게 있더라. 매너리즘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조직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메인 그룹이 창업 멤버들이에요. 대부분 창업 멤버들이에요. 작은 성공을 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못 나가는 겁니다. 소위 많이 써먹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대표사들이 많이 알아요. 매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매기 이론. 저기 전라남도 옥포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수조에 넣어서 서울로 이제 노량이 올 거 아니에요. 고기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들끼리 싸우고 애들이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많이 죽어. 저 어떻게 살려서 갈까 고민하다가 그 고기 천적인 매기를 하나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모든 고기가 긴장하는 거예요. 살려고. 매기가 딱 오면 막 도망다니고 살아있는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직도 나태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매기를 하나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긴장하게 만들고 뻘라트하게 만드는 것이 매기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그런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득과 실이 있더라. 득과 실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매기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배부른 매기는 의미가 없어. 가만히 자고 있을 텐데 뭐. 그래서 어떤 매기를 넣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림이라는 회사를 가기 전에 제약회사를 근무했어요. 그 독일 회사였는데 10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영업을 했어요. 영업. 가방을 들고 영업을 했는데 그 제약회사들은 한 지역에 그 자기 카테고리가 있거든. 지역이 2년 3년 이상을 배치를 안 해요. 왜냐면 매너리 빠져요. 병원 의사하고 약사하고 전화로 영업에 안 가고 뻔하니까 그다음 장난치고 매너리즘 빠지는 거예요. 너무 편해. 바꿔줘요. 계속 바꿔줘요. 또 이제 그 조직이 매너리즘 빠지는 좋은 사례가 바스켓 크랩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 나오는데 바스켓이 있죠. 그 개를 넣어봐요. 걔는 본능적으로 집게를 이용해서 벗어나려고 올라와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지가 나와. 앉아 알아서. 근데 못 나와요. 잘 관찰해보시면 뒤에 있는 개가 잡아당겨. 본능이야 본능. 얘가 얄차 올라오고 있는데 뒤로 잡아당겨. 조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기엘치가 표현하기를 탑 10, 바텀 10이라고 표현했어요. 상위 10%가 있고 바닥 10%가 있어요. 중간 80%가 있죠. 이 80% 가운데 토막이 일로 붙으면 회사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일로 붙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길치는 끊임없이 바텀 10을 잘라낸다 그랬어요. 제길치 이야기가 신기한 게 바텀 10을 잘라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바텀 10이 또 생겨. 또 다른 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 물론 그게 정답이라는 볼 수 없지만 시스템이 있어야 조직이 긴장한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매너리즘을 깨기 위한 방법. 쟤나 저나 똑같아.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얘는 열심히 안 했어. 근데 급여는 똑같아. 일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연봉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 연공서열제였어. 네. 능력과 관계없이 때 되면 부장 달고. 근데 이제 한 20 몇 년 전에 TM제가 나와서 연봉제로 가잖아요. 중소기업은 연봉제로 100% 가기는 무리가 있어요. 대기업은 그 사람의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게 MBO라는 거예요. 또는 MBP라고 그러는데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또는 매니지먼트 바이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그 PS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프로핏 쉐어링 시스템. 이익이 나면 나눠가는 거죠. 대기업은 그게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면 회사에서 프로핏을 나눠줘. 성과급으로.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낭비하거나 나태할 필요가 없어. 내 목표가 있으니까. 사장이 골프치고 다녀도 직원은 내 목표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MBO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제조 나온 지가 3,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가보면 컨설팅을 받거나 다 했대, 자기네들이. 똑같아요. 방법이 틀렸더라, 이게 가보니까. 목표를 잘못 줬거나, 평가를 잘못했거나, 포상을 잘못했거나, 뭐 등등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이 하기 어렵냐? 절대 안 어려워요. 그거는 사장의 의지를 가지고, 소위 아까 내가 이야기한 타스크포스 만들면 3개월이면 잡힙니다. 근데 대부분 사장들이 그걸 만들죠. 현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런 우리 제도가 좋겠네요. 오는 게 아니라, 내일도 바빠요. 시간 없어요. 라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도. 그래서 하림이 성공한 배경에 저변에는 아까 나는 저 청년 중학교 왜 안 뽑아주지? 라고 하는 그 어떤 갈망,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중학교에 온 사람들은 자부심이 생기고 또 못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나도 공부해야 되겠네? 퍼포먼스 내야 되겠네? 실제 지금 하림 계열사의 대부분의 계열사가 쉬운 4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청년 중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그러군요. 그래서 굉장히 인지의 풀을 넓힌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뭐 오너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지시를 나타했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하림을 떠난 뒤에 대학 강의하거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야, 중소기업들이 이게 알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안 하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많이 제가 전복도 시켰고 컨설팅을 통해서 정착한 데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몇십만 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실행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나 그 인재 관리가 가능할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예. 책 쓰시고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코칭하고 이런 건 잘해요. 보람도 있고. 그 이제 하나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목이 좀 아프고 그 입이 좀 아파서 뿐이지. 보람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구 같은 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고, 그 아카데미를 하나 열었어요. 최고 교육장이 우리나라에 2,000개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고급 사람들이 멋있게 가서 뭐 옛날 장관 초청해서 가기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건 아니다. 중소기업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실무 위주로 한번 과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지식경영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학교 은퇴하고 금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1기가 35명 와서 엊그제 졸업을 했어요. 2기 모집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실제 프랙티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케이스 스터디 합니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있죠. 거기는 교재가 없어요. 200개 정도의 케이스 스터디만 갖고 한 학기 다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느낌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하림 케이스를 할지 뭐 CJ 케이스를 할지 또 중소기업 케이스를 놓고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지? 라고 대화하는 것. 자기들끼리 네트워킹하고. 그래서 이 아카데미와의 경영 후계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뭐 엄마 아빠 사업 물려받은 굉장히 의욕이 있죠. CEO와 경영 후계자들이니까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사 가라니까 갔어 그냥. 이 사람들도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키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 어떤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1, 2기, 3기 쭉 되면 더 뭉칠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이업종끼리의 커뮤니티 숲사이 나온다. 그거를 목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걸 지켜라 하면서 좋은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제적인 조언을 쓰신 책을 이렇게 발간하셨는데 불황이다 또 이런 얘기가 좀 고개 쳐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가들, 뭐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중소기업에 근무를 했었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 번째 그 챕터에 보면 돈을 읽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보면 돈을 읽는 촉.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할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됐든 제조업이 됐든 뭐든지 가는 게 원가의식입니다. 이 수익이 안 나는 비즈니스는 할 필요가 없죠. 이 자선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의 목표는 성장인데 수익성이 나는 성장이어야 돼요. 성장 안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수익에 대한 이 원가에 대한 개념을 정말 중소기업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조직입니다. 나만 똑똑해지지 말고 같이 똑똑해지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들을 것이냐 고민을 하면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다행이고 그런 것이 아쉬웠다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2023년도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경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자금 문제인데 이 자금 문제는 그 엑시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사의 모양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오지 말라도 옵니다. 근데 회사의 모양을 만들기도 전에 결혼이 있기도 전에 깨먹을 생각하면 자금 안 만든 게 나아요.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니까. 내가 고생한 회사를 왜 평가를 이거밖에 안 받습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 얼마나 아쉬웠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회사 모양을 잘 만드는 집중을 하자. 그러려면 결국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원가 절감하고 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개념 수익 중심, 교육, 그 학습 조직 만드는 거.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밑에 이제 마케팅 전략도 나오고 하겠죠. 가장 중요한 어떤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역시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더 깊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